예, 그러면 홍콩 이슈와 함께 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 해보도록 하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콩 선거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홍콩 구의회 선거 이전에는 우리 사실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결과까지 많은 분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독 그렇게 관심이 높았던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세계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민의에 의해서 선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느냐였습니다. 3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율이 무려 71%에 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캐리람 행정장관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요구했던 5가지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는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통제나 억압이 계속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자유를 향한 민의의 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홍콩 정책을 변경시킬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2022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필요한 선거인단 117명이 민주파에게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범민주파 같은 경우에는 일국양제 요구를 더 강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방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요구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국가안전법이 홍콩에서 불발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국가안전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콩의 항의 활동과 관련해서 시위에 나섰을 경우에는 반란 선동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제 불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직선제 요구를 포함한 5가지 요구 사항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민의에 의한 선거혁명이라는 그 설명 부분이 확 와닿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일을 보다가 또 하나 궁금증이 든 게 왜 그러면 이번 선거 시위가 워낙 격화가 됐었으니까 중국 측에서는 좀 연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대로 강행을 했을까? 제 상식으로는 중국 측에서 이번 결과를 예상을 못한 건가? 그런데 사실 이건 잘 이해는 저는 안 가고 혹은 그러면 뭐 빌미거리를 더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 건가? 다른 쪽으로 개입을 하려는 움직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던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 싹쓸이 패배를 예상했었더라면은 아무래도 선거를 연기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라든지 AI를 활용해서 선거 예측을 했는데 충분히 승산 있는 선거로 봤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2016년도 9월에 치러진 입법회의 선거에서 보면은 투표율이 무려 58%에 달했는데요. 이때도 중국 친중파가 집권을 했습니다. 구의 선거도 60%만 넘지 않는다면은 친중국 성향의 100만에서 200만 명이 투표에 나가san다면은 충분히 승산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예상이 빗나간 것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졌고요. 예. 이뿐만 아니라 젊은 층 40만 명이 투표에 새로 참여했던 것이 중국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송환법이라든지 복명금지법, 경찰의 무력 진압이 계속이 진행된다면 성남 민심의 목소리는 분명히 중국을 향해서 노라는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시위가 그렇게 격화됐는데도 과거 사례를 보고 중국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패배하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 이렇게 펼쳐졌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앞으로의 중국 정부의 대응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내년 1월이면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요. 또 내년 7월에는 홍콩의 입법회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행히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경 기조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홍콩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해법이 잘못됐으니 10월 말에 채택된 홍콩 통치 강화와 관련된 4중 회의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는 홍콩에 대한 강경 정책이 계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캐리람 행정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퇴를 시키거나 교체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경찰과 관련해서는 탄압이 1월 달까지는 좀 부드러워지겠지만 1월 이후에는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홍콩 시위대 입장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시위가 더 격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물론 전망들도 있지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캐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범민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에 승리했지만 노선 갈등을 두고서 앞으로 치열한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범민주파 안에 아주 복잡한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 독립을 목표로 하는 독립파가 있고요. 또 홍콩은 중국의 일부를 인정하지만 민주화도 서서히 진행돼야 된다는 전통적인 민주파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콩 정부가 더 이상 홍콩의 그 간섭하지 말고 또한 그 홍콩 자신이 민주화해야 된다는 민주 자결파가 있고요. 홍콩 독립을 위해서 과격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용무파가 있습니다. 이 네 개 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선거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명확한 리더가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선거 이후에 이런 그 민주화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위가 더 격화될 소지도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짚어주신 것처럼 눈에 띄는 리더가 없다라는 점이 좀 또 하나의 문제이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렇게 시위나 홍콩 사태가 뭐 확산되고 그리고 혼란도 계속 있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노선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홍콩이 계속해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홍콩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항 기능 그리고 금융 허브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달러와 연동됐던 커런시 보드제, 소위 말해서 페그제를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페그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유통되는 현금보다도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홍콩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 허브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본이라든지 외환 규제를 풀고요. 그 대신 심각한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금융 완화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1달러의 홍콩 달러는 7.8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 자금 유출이 계속이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홍콩 정부가 자본이나 외환 시장과 관련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금융센터로서 지위가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향후 그 흐름과 또 투자 심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또한 이슈 중에서 홍콩 구의회 선거를 앞두고 미중 간의 어떤 대리 전쟁이 치열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있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이미 그 선거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홍콩이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거점이 되는 거에서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 같은 경우, 특히 그 파이브 아이라고 하는 앵글로색슨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홍콩 안에서 선거 이후에 국가 안전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자유 그 무역항 홍콩의 기능이 상당히 위태로울 것을 예상하면서 선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서 홍콩의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선거 직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위구르족은 테러와 분리주의의 싸움이다. 인정사정 보지 말라. 그리고 수십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홍콩 직원에 대해서 고문을 했다는 보도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한국 여권을 사용한 중국 스파이 망명 사건을 보도하면서 서방과 중국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참 여러 가지 혼란들과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나 또 양 국가 간의 정상들이 해결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이나 스탠스를 보자면 사실 제가 느끼기로 두 사람이 홍콩 사태도 그렇고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고 해결할 의지가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 탄핵 국면 벗어나려고 이슈를 덮어야 되고 중국 정부는 또 경제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덮으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이런 시간벌이식 노림수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정치적으로 내년 1월 대만 선거 이후에는 홍콩과 관련해서 강경 정책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류오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통상 협의를 추수감사절 이전에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민우신 장관, 라이트 하이저 그 미국 무역 대표부를 초대하면서 베이징에 오시면은 베이징 덕 그러니까 그 오리 요리를 대접하겠다고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면 협상에는 환영하지만 아직 태평양을 건널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입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법률 규정도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국가 자본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보조금 폐지 문제 그리고 기술 이전 강요와 관련해서 법률적 규제 사항을 두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 협상이 진통이 걷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짧게 좀 드리면 그 홍콩 이용권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상하원은 통과를 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이제 다음 달부터 그럼 발효되는 건데 그 이후의 상황들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1단계 무역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무역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2단계 무역 또 3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중단뿐만 아니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 계획도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보잉이나 항공기 건설용 중장비인 캐터필라와 관련해서도 수입을 보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KFC 그리고 TGI, 맥도날드, 나이키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소방법, 위생법 검사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홍콩 송환법을 두고서 앞으로 내년 이후에도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 이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두 정상 간의 신경전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투자 전략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